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마지막 장 527페이지에 부동산 및 리츠 업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 및 리츠 업무는요, 이제 크게 나누면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부동산 개론이 있고요. 임대업이 있고요. 경매가 있고요. 리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제 비중은 어떻게 되냐면요. 총 8문제인데, 이 총 8문제 중에서 부동산 개론이 5개 나오고 얘네가 이제 3개 정도 나올 때가 있고요. 혹은 부동산 개론이 4문제가 나오고요. 얘가 4문제 나오고 얘가 4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반반 정도 된다. 최근 들어서는 반반 정도 되니까요. 요거 넷, 요거 넷. 그래서 요거 묶어서 요거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개념부터 보죠. 유형적 개념 안 나옵니다. 자, 물리적 개념 읽어보시고요. 법 제도적 개념 보세요. 그걸 보세요. 민법상의 부동산 줄치입니다. 토지 및 그 정착물입니다. 자, 여기는요, 이거 거의 무슨 공인중개사 시험처럼 순전히 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뭘 외워야 되는지, 뭐가 시험지 많이 나오는지 그런 걸 알려드리는 쪽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대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자, 민법상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로 한다. 그 다음에 정착물이란 줄 쳐놓으세요. 건물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수목, 돌담, 교량 등을 말한다. 준부동산은 의제. 자, 의제라는 거 간주된다라는 거잖아요. 간주. 그렇게 취급한다라는 건데요. 자, 준부동산에 속하는 게 이제 광업재단, 공장재, 요거 주시세요. 선박, 항공기, 자동차, 이런 것들은 바로 전부 준부동산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과 동산에 비교해서 중요한 건 권리변동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거기서 권리변동이에요. 권리변동이라는 게 뭐냐면, 주인이 바뀐 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주인이 변동된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 동산의 경우에는, 자, 이게 동산입니다. 이게 움직이면 동산이잖아요. 이게 자, 주인이 바뀐 거 어떻게 하냐. 내가 들고 있다가 이 사람한테 주면, 즉 인도로, 동산은 인도로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은 인도만으로는 알 수가 없고요. 뭘 해야 됩니까? 등기해야죠. 그래서 요거 시험제 나오죠. 부동산은 등기다. 자,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요거는 무조건 나온다. 그래서 첫 번째 부동성. 자, 부동성이라는 것은 고정성이다. 안 움직인다는 거야. 부동성. 안 움직이다는 뜻이야. 안 움직인다. 그 다음에요. 국지화시킨다. 됐고요. 그리고 부동산 활동을 임장활동 및 정보활동으로 만든다. 그랬는데요. 임장활동이라는 것은 임장이 무슨 말이냐면요. 직접 가본다예요. 직접 관찰한다. 직접 가본다. 이게 임장활동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속성이 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3번 디귿 중요하다. 디귿. 감가상각 없다는 거. 토지의 경우에 무슨 감가상각 있겠습니까? 하지만 조심하실 것은요. 토지는 없지만 뭐는 있다. 건물은 감가상각 필요하다. 그 다음에 부증성. 자, 부증성이라는 것은 증가시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증가시킬 수 없다. 토지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그랬는데 토지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건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나타나죠. 이걸 가격이라고 하면 가격이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토지의 공급을 늘릴 수는 없죠. 이래서 이게 비탄력적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비의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생산비의 원칙이라는 게 생산비를 많이 투자하면 생산량이 늘어나는 걸 말하는데요. 이 토지에서는 그런 게 적용되지가 않죠. 자, 그 다음 개별성. 완전히 동일한 두 개의 토지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니은 중요합니다. 니은. 일물일가의 원칙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원래 물건에서는 일물일가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요, 토지는, 각각 몇 제곱미터인지, 자, 1제곱미터의 가격이 다 어때요? 이게 다 다른 거죠. 사실은 가격이 다 다르다. 그래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토지 인문적 특성. 자, 1번의 니은 최유효 이용의 판단구가 된다. 그거 좀 줄쳐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530페이지에 보면 토지 용어가 좀 나오는데요. 좀 중요한 것만 좀 볼게요. 우선 택지. 택지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다 이용이 가능한 걸 말합니다. 택지란 주거, 상업, 공업용으로 다 가능한 걸 말합니다. 자, 나지 그러면 나지는 벌거벗는다. 나체란 뜻이잖아요. 나체. 자, 나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건물이 없는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다 공지라는 말 있죠? 공지 중요한데요. 공지. 건축법상 건폐율 제한 때문에 그러면 그게 뭐냐면요. 건폐율 있잖아요. 자, 건폐율이 60%다. 이거 너무 심한데. 건폐율이 50%다. 그러면 건폐율 50%, 요거 남고 남은 50%. 요게 바로 뭐다? 요게 맹지다. 그죠? 요게 맹지다. 요게 공지다. 죄송합니다. 요게 공지다. 맹지는 멍청한 주식이에요. 맹지는 멍청한 주식. 자, 어떤 거냐면 주변이 몽땅 다른 사람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어 도로가 없어갖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맹지. 그 다음에 부지라는 것은 건축용지 이외에,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 부지입니다.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 하천부지, 철도용 부지, 그런 게 바로 부지고요. 그 다음 필지, 자, 필지 나온대요. 필지. 자, 필지하고 택지 잠깐 구별하시면요. 필지는 법적 개념이고요. 택지는 경제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용어에서는 필지를 사용합니다. 법적인 단위로는 필지, 소유권과 관련해서는 필지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공안지라는 게 있는데요. 공안지. 자, 공안지는 비업무용 토지를 우리가 공안지라고 합니다. 비업무용 토지가 공안지입니다. 자, 아파트 몇 층? 5층 이상이고요. 그 연립주택은 660제곱미터. 연면적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거는 건물 땅 크기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 더한 거. 1층, 2층, 3층, 4층을 다 더한 게 660제곱미터 초과하고 4층 이하입니다. 4층 넘어가서 5층이 돼버리면 아파트가 돼버리거든요. 자, 5층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의 법률적 측면으로 가보죠. 자, 부동산의 법률적 측면, 물건으로서의 부동산 소유권 나와 있는데요. 그거 잠깐만 보면요. 그걸 잠깐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우리 법률에서도 해드렸던 것 같은데, 물건에는요,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있죠.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이 모두 가능한 걸 말하고요. 제한 물건은 이것 중에 하나가 제한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하고 수익할 수는 있지만 처분할 수 없으면 우리가 이런 거를 용익물건이라고 하고요. 이건 안 되고 그 대신에 처분할 수 있으면 이걸 우리가 담보물건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거를 기본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의 본질, 지배성, 배타성, 절대성 줄 쳐놓으시고요. 물건의 효력, 우선적 효력, 뭐보다 먼저 성립한 물건이 이후에 성립한 물건에 우선하고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있으면 그 먼저 성립된 소유권이 우선하고요. 그 다음에 채권보다 물건이 우선한다. 예,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소유권, 거기 나오죠? 부동산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한 물건은 그게 제한되는 걸 말하는데요. 그게 제한되는 거를. 자, 몇 가지가 있다? 다시 가볼게요. 여기서. 자, 용익물건에 다시 뭐가 있냐면요.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 있고요. 담보물건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요. 전세권은 아시죠? 전세 살 수 있는 권리고요. 지상권이라는 것은 남의 토지에 내 건물을 갖고 있을 때 내가 그 땅을 쓸 수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내 건물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남의 토지예요. 이거는 남의 거예요. 요건 내 건물이고요. 그럼 내가 도로가 있어야지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고요. 지역권이라는 건 아까 우리 맹지 봤죠, 맹지. 자, 이렇게 이 안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다. 그랬을 때 내가 이렇게 도로를 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게 바로 지역권입니다. 요거는 지상권입니다. 남의 토지에 내 건물이 있을 때 내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고요.
남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는 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내달라고 요구하는 게 지역권입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은요, 내가 대금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여러분 이거 세탁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질권은 미리 계약을 한 거에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건데요. 이건 전당포요. 그 다음에 저당권은 은행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소유권의 등기제도, 공시제도, 부동산 등기의 개념. 등기의 대상 나와있죠. 등기의 대상. 자, 거기 보시면 환매권이라는 말 모르시겠죠. 환매권은 뭐 중요한 건 아닌데요. 요거 이제 어딥니까? 비무장지대 같은데 국방부가 강제 수용해 놓은 땅이 있어요. 그 비무장지대라서. 그게 이제 통일 후에 땅 주인은 그걸 싼 값에 도로 사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이제 환매권입니다. 등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환매권 자체가 등기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선박은 원래 동산이기 때문에, 등기가 안 되지만 요거는 비슷하고 식별이 쉽기 때문에 등기제가 채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선박은. 조심하세요. 선박은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기의 효력, 본등기 쭉 줄쳐놓으시고요. 그 다음 가등기, 본등기 전에 그렇게 돼 있고요. 예고등기, 경고적 효력이다 그랬는데 이거는 처분 제한이 없다. 예, 됐습니다. 안 중요합니다. 자, 부동산의 경제적 측면 또 나오죠. 예,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533페이지에 부동산 경기 변동. 예. 거기 보시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예, 그럼 뭐 거긴 볼 거 없고요. 넘겨보시고요. 534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공실률이라는 거 나와 있죠. 그죠? 자, 하향시장에서는 공실률이 높아진다 그랬는데 공실률이라는 것은 이제 방이 비워져 있는 비율을 말합니다. 방이. 그래서 공실률과 원래 공가율이 있거든요. 공실률은 방이 얼마나, 그러니까 그 사무실 같은 게 얼마나 비워져 있는지를 말하고 공가율이라는 것은 집이 얼마나 비워져 있는지를 말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의 이해 가보자. 자, 부동산 투자 이해. 자, 부동산 투자 결정 과정. 그래서 뭐 투자의 목표 나와 있고요. 규모, 유동성, 투자 기간, 분석 및 예측 능력. 예.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자, 요거 제약 조건 있죠? 535페이지에. 이거는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한정돼 있다. 왜냐면 우리가 부동산 중개사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한정돼 있다 그랬는데 요건 뭐 무지하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 535페이지에 제약 조건. 이건 무조건 외우고 가세요. 요거는 무조건 나온다 보고 외우고 가세요. 자, 투자 자금의 규모 줄치세요. 투자 자금의 규모가 크다. 유동성이 낮다. 투자 기간이 장기적이다. 그 다음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 규제에 따라 제약을 받는다. 예. 그 다음 투자하는 이유도 한번 볼게요. 안전성이 높다. 그 다음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향유할 수 있다 그랬는데 소득이득 같은 게 뭐냐면요. 소득이득은 임대료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나와 있죠? 예, 자본이득은 이제 이걸 나중에 매매했을 때 얻게 되는 이득이죠. 그죠? 이건 매매 차익이요. 자, 요걸 다 노릴 수 있다는 거죠. 요게 다 노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다.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 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죠. 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게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담보로 부채를 이용할 경우에는, 자, 요거를 담보로 해서 부채를 이용할 경우에는 더 보다 많이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렛대 효과, 즉, 레버리지 효과를 우리가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부동산 투자 환경의 분석 중요합니다. 자, 사업적 위험은 줄쳐놓으세요.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른 시장 상하로부터 유래되는 위험을 말하고요. 금융 위험은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고요. 그 다음에 법적 위험은 정부의 정책이 바뀔 위험이고요. 인플레이션 위험은 물가가 상승했을 때 위험을 말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536페이지에 현금 흐름의 예측 있죠? 자, 요 표가 기출입니다. 536페이지의 표가 요게 기출 문제였습니다. 기출 빈칸입니다. 요 기출 빈칸. 그래서 여러분 뭘 줄치시냐면요. 세 번째 줄이요.
연간 단위당 예상 임대료에다 임대 단위수를 곱하면 PGI, 즉 잠재 총 소득이 되고 줄치시고요. 그거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뭘 뺀다? 공실 및 불량 부채를 뺀다. 그거 줄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기타 소득을 더하면 줄치세요. 실제 총 소득. 거기에서 운영 비용을 빼면 순운용 소득이 된다.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실제 총 소득에서 운용 비용을 빼면 순운용 소득, 즉 NOI가 된다 그랬는데 요 순운용 소득 NOI가 시험지에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매우 많이 출제됐어요. 아시겠죠? 매우 많이 출제됐습니다. 꼭 외우시고요. 그 다음 537페이지 맨 위에는 대출 비율 공식 외우고 가세요. 대출 비율 공식 암기. 아시겠죠? 공식 암기. 부동산 잔고분의 대출 잔고를 나타낸다. 자, 대출자의 입장에서는 부채 안전도를 나타낸다. 그래서 내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융 위험을 나타내고 대출 비율이 클수록 채무 불이행 위험도 증가한다. 그렇겠죠. 그렇죠? 그 다음 부채 보상률. 이것도 마찬가지죠. 부채 보상률도 공식 암기요. 아, 제발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요. 이런 거 공식 암기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대출 비율의 공식이 대출 비율 자체가 이게 원리금 상환 능력을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바로 원리금 상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원리금 상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얘는 되지만 얘는 안 된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매도에 의한 현금 흐름 됐고요. 그 다음 537페이지 맨 밑에 투자의 타당성 분석이요. 이거 많이 나왔습니다. 투자의 타당성 분석. 이거 무지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요, 간편법 그랬는데, 원래 이제 간편법이라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안 맞아요. 간편법은. 근데 이제 실무에 많이 사용된다. 이 뜻입니다. 실무에 사용되는 게 간편법입니다. 그럼 간편법으로는 순소득 승수는 순운용소득분의 총 투자액이다. 그거 꼭 기억하세요. 이거 NOI잖아요, 여러분. NOI. 아까 많이 나온다는 NOI인데, NOI는, 순소득 승수죠. 죄송합니다. 밑에가 NOI죠. 밑에가. 자, 순소득 승수는, 자, 승수라는 건 몇 배니 이건데요. 몇 배니, 요거는 NOI, 순운용소득에서 운용소득을 뭐를 나눠주는 것이다. 총 투자액을 NOI로 나눠주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거라면 뭐가 나오냐면요. 요거라면은 몇 년 만에 총 투자액이 회수되는 거야.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몇 년 만에 투자액이 회수될 것인가. 요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순소득 승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투자 이율은 순소득 승수의 역수고요. 그 다음에 자기자본 수익률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자기자본 수익률은 위에 게 NOI가 아니라 납세 전 현금 흐름이라는 거. 요거 공식 잘 기억하고 있어요. 납세 전 현금 흐름이라는 거. 요런 쓸데없는 거 나와요.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2번 현금 흐름 할인법 DCF라고 하는데요. 자, 순현재가치법 그러면요. 자, 기억에 이제 순현재가치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이 있죠. 여러분, 거기, 538페이지에, 그죠? 내부 수익률법이 있는데, 자, 이게, 이 순현재가치법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 거고, 내부 수익률법은 수익률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수익률을. 그래서 순현재가치법에서 순현재가치 NPV란 현금 흐름의 현재가치, 현금 유입의 현재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가치를 빼준 걸 말한다. 그래서 투자의 채택 여부는 그거 줄쳐놓으세요. 뭐일 때 투자가 채택되는지를 외워놓으세요. 수년가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가 채택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수년가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채택된다.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은요. 투자 대상 자체의 수익률을 말합니다. 투자 대상 자체의 수익률을 말하는데요. 그 줄 치세요. 순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말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제 채택되는지를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가 채택됩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법. 자, 수익성 지수법은 자, 줄치세요. 장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최초의 부동산 투자액으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그랬는데요. 요게 조심하실 것은 아까는 전부 그 0이었죠. 아까 수년제 같은 0이었잖아요. 근데 이건 1입니다.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가 채택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전통적인 감정평가 방법에서는 부동산 감정평가에 의한 정상가격이 최초의 부동산 금액 투자액보다 크면 채택되고 적으면 기각된다 그랬는데 그 정상가격 줄치시고요. 요게 기출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됐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539페이지에 부동산 조사 확인 방법 중에서 공부상 확인 있죠. 장부 가지고 확인해야 되는 거. 그거 무조건 별표요. 자, 공부상 확인 무조건 별표 치셔야 됩니다. 무조건 별표. 자, 소재지 면적 등등등 지적 공부에서 그러니까 뭐를 어디서 찾느냐가 시험제 나와요. 소재지나 면적은 지적 공부, 소유권은 등기부등본 이런 식으로요. 이런 거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2번의 니은입니다. 2번 부동산의 기본적 조사 확인 사항에 니은 있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상의 면적이 상이할 경우 뭐가 기준이다? 이것도 많이 나왔습니다. 대장 면적이 기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현황 확인 관련 서류 좀 볼게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별표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별표. 539페이지에 있죠. 도시계획상에 이게 저촉되는지 여부를 알려면 뭘 봐야 된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봐라. 그 다음에 지적공부에서는 토지면적과 지목 확인 줄 치시고요. 그걸 알려면 지적공부를 봐라. 자, 그 다음 등기부등본 별표요.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고 핵심 점검사항에 소유자를 꼭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등기권리증은 등기 완료의 증명서로서 나와 있는데 등기권리증에다 이거 써놓을까요? 등기권리증은 집문서인데요. 재교부 안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540페이지 부동산 가격의 결정이요. 자, 부동산 가격 결정 시장가격 줄 칩시다. 시장가격은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매도 매수 효과에 의해 정해지는 가액을 말한다. 그거 줄 치시고요. 그 다음 기준시가요. 그 밑에 박스에 기준시가. 양도소득세 등 국세 부과를 위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줄 치세요. 기준시가란 뭘 위해 만든 거다? 국세 부과를 위해 만든 거다.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에 의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급등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개별 공시지가에 국세청장 고시비율을 곱한다. 건물의 경우에 국세청장이 가격을 일괄하여 산정한다. 시가 표준액 줄치세요. 아까는 기준시가는 국세부가, 시가 표준액은 지방세부가. 이거 시험제 나왔어요. 되셨어요? 네. 그 다음에 감정평가액은요, 그건 정상가격 갖고 따지는 건데요. 감정평가사가 하는 겁니다. 감정평가사가. 정부고시 공시지가는 선정된 쫙 주세요. 선정된 표준지에 복수의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실시해서 결정합니다. 자, 그 다음 공시지가 효력 3개 줄칩니다. 토지시장의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요. 일반적인 지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가 산정이나 그거의 기준이 된다. 알아두시고요. 표준지 선정 별표요. 표준지 선정 별표요. 자, 표준지 선정은 대표성, 중용성, 안정성, 확정성이 있는 토지를 선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 표준지는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의 기준이 되거든요. 표준지라는 게 표준지 공시지가의 기준이 돼요. 공시지가에. 그래서 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거 우리가 표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이의 신청은 30일 동그라미 치시고요.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신청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도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30일 이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41페이지에 부동산의 평가 나오는데요. 이거 중요합니다. 부동산의 평가. 자, 일단 이 4번에 나와 있는 부동산의 평가는 이제 전통적 방법인데요. 자, 비용성, 6방법으로는 원가법, 복선가격, 특징은 공급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성은 거래 사례 비교법. 제가 줄치라는 걸 우선 줄치세요. 비용성, 원가법, 복선가격 위에 것만 줄치시고요. 시장성도 마찬가지죠. 거래 사례 비교법, 유축가격. 그러니까 비용성은 비용성을 평가하려면 원가법을 사용해야 되고 그때 기준인 가격이 복선가격이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시장성을 판별하려면 거래 사례 비교법을 사용해야 되고 사용 기준 가격은 유축가격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수익성은 수익환원법을 사용하고 그거는 수익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래 사례 비교법은 비슷한 사례를 그러니까 즉 이 동네 이 건물이 한 번도 매매가 안 됐다 그러면 이 건물하고 제일 비슷한 건물이 얼마에 매매되는지를 추정해서 따지는 방법을 우리가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 합니다. 자, 이거는 비슷한 사례를 유추하는 것으로서 토지 평가에 많이 사용되고요. 여러분 뭘 알아두셔야 되냐면 거기서 사정 보정. 자, 사정 보정 주세요. 특수 사정을 감안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점 보정. 거래 시점과 가격 시점과의 자, 거래 시점과 그다음에 가격 시점과의 그 사이의 괴리를 조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 요인 격차 그리고 개별 요인 격차 등이 있다. 자, 그다음 원가법 주로 자, 동그라미 치세요. 건물에 적용된다. 주로 건물에 적용된다. 가격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를 구한다 그랬는데 이 재조달 원가가 뭐냐면요. 그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얼마가 들어가냐는 거예요. 그 가격에 자 감가상각 감가수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감가상각입니다. 그 가격에 감가상각을 해서 대상 부동산이 가진 현재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원가법의 대상은요.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건물입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대상은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복선가격이라고 나오는데 복선가격은 재조달가격을 말합니다. 복선가격이라는 것은 다시 조달하는 가격. 재조달가격을 우리가 복선가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선가격 공식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감가수정 방법 됐고요. 수익환원법. 자, 수익환원법은 할인하는 걸 말하는데요. 요거는 이론적 타당성이 가장 높은 겁니다. 요거는. 그래서 공식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수익가격은 환원 이율분의 순수익으로서 요거는 순수익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서 계산한다. 되셨죠? 예. 자, 부동산의 이용 및 개발로 가보죠. 자, 토지 이용 체계 쭉 나와 있는데요. 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복잡한 그런 거 다 넘어가시고요. 어디로 가시냐면, 예, 545페이지 보세요. 545페이지. 자, 용도지역의 구분이라고 나오죠. 용도지역의 구분. 그래서 요거는, 앞글자 따세요. 앞글자. 요런 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요. 도시지역, 관리지역은 도대체 무슨 구분이냐 나오면 용도지역의 구분입니다. 원래 이게 이제 농림지역하고 준농림지역이 있었는데, 준농림지역은 폐지되고 4가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용도지역의 구분은, 요거 어떻게 외운다고요? 요거, 자, 도농관자, 이렇게 외우십시오. 도농관자. 예,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호지역인데, 이렇게 외우시는 게 더 낫죠. 그죠? 도농관자. 그 다음에 용도지역의 세부는요. 자, 요걸 세분화하면 상주녹공. 요렇게.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어쨌든 답만 맞추면 되지 않습니까? 상주녹공. 자, 546페이지죠. 상주녹공. 상업, 주거, 녹지, 공업. 예. 자, 특히 이제 좀 봐두셔야 될게요. 그 546페이지에서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이고요. 제2종은 공동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에서 제1종은 저층, 제2종이 중층, 제3종이 중고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준주거지역은 일부 상업 업무 기능을 보완한다. 줄치시고, 그 다음에 중심산업은 도심, 부도심이다. 요거 알아두시고요. 공업지역에서 전용공업지역은 주로 중화공업, 요런 거. 그거 말하고요. 그 다음에 녹지지역 꼭 알아두셔야 돼요. 녹지지역. 보존녹지는 도시에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고요. 생산녹지는 주로 농업적인 거고요. 자연녹지는 제한적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한 거, 지금 줄쳐드린 거 정도는 꼭 아시고 가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용도지구의 구분도 나오는데요. 요거는 자 경관지구는 경관을 보호한다 줄치시면 되겠고요. 미관지구는 미관유지고요. 고도지구는 토지의 고도 이용, 그 다음에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나 최고한도를 규제하는 거고요.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 그죠? 방제지구는 재해 예방, 그다음 보존지구는 문화재 같은 걸 말하는 거고요. 시설보호는 학교시설, 항만 같은 거, 공항, 학교시설, 항만, 공항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쭉 나오셔서 특정 용도 제한지구가 있는데 청소년 보호 유해시설 같은 거 되고요. 그 다음에 위락지구는 위락시설. 됐죠? 자, 용도지역의 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분인데요. 용도지역의 세분, 구분인데요. 요거는 용도지역의 구분은 계도시수다. 계도시수. 계도시수. 이게 뭐냐면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그 다음에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있다. 계도시수. 그래서 이거는 구분할 때, 세분할 때 용도, 도농관자, 상주녹공, 계도시수 이렇게 외우고 시험을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사업 방식의 유형 나와 있죠. 개발사업 방식의 유형. 그래서 자체사업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요. 그걸 보시면 548페이지 보시면 자, 자체사업이다 그러면 요거는 토지 제공, 개발비 제공을 모두 사업자가 혼자 담당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주 공동사업에서 요런 거 많이 나오죠. 지주 공동사업에서 등가 교환. 그 다음에 합동개발. 그 출자율별 분양 수익을 나눠 갖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 수탁 방식, 임대형, 지주가 임대해서 개발비를 지급하는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 신탁 방식에는 분양형과 임대형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투자형 부동산 개발 사업인데 시설, 임차, 조건부, 개발 분양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개발 분양 후에 임차 받아서 운영을 하고요. 투자자는 시설별 구분 소유하면서 시설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요걸 많이 하죠, 요거를 실제로. 그 다음에 시설 지분 개발 분양 방식과 주주 모집 방식 등이 있다. 그거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임대 가죠, 임대. 자, 임대주택 사업 나와 있는데, 임대주택 사업. 거기 보시면, 검설 임대주택, 그래서 공공건설 임대주택하고 민간건설 임대주택 나와 있는데, 임대 의무기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이 50, 30, 50 외우시고요. 민간건설은 5년입니다. 그 다음에 매입 임대주택이라는 게 있는데 임대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서 임대하는 걸 말하는데요. 요 임대 의무기간은 매입 임대는 5년입니다. 민간건설과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자격 및 등록 개요 많이 나옵니다. 요거 꼭 좀 기억하시고요. 요거. 거기 보시면 요 문제 요거 줄쳐놓으세요. 1번에 미혼이거나 1가구 다주택 소유자도 제한 없다 꼭 줄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취득시 세제 혜택 보면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신축하거나 분양받아 임대사업할 때 줄쳐놓으세요. 취득세, 등록세 전액 면제입니다. 그 다음에 85제곱미터 이하는 50% 감면입니다. 요건 취득시고요. 보유시에는 4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 임대인 경우 재산세 면제고요. 60제곱미터일 경우에 50% 감면. 됐죠.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유의사항에서 5년을 못 채울 경우에 그러면 등록 취소되고 면제됐던 세금이 모두 추징된다. 그 다음에 맨 밑에요. 임대주택 사업을 등록할 때는 매매계약서만 있어도 가능하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임대 목적으로 등록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가능하다라는 거. 이거 가능하지 않다 나오거든요. 가능하다 알아두십시오. 자, 임대 아파트에 투자 포인트 별표 쳐놓으시고요. 60제곱미터 이하가 좋다. 왜냐하면 세금 혜택 받을 수 있으니까. 전세가 비율이 높아야 된다. 자, 요런 거는 이제 요걸 바꿔서 내거든요. 전세가 비율이 낮아야 한다. 높아야 한다고요. 가급적 입주 시기가 빨라야 한다고요. 임대 수요는 당연한 거고요. 나머지 뭐 너무 쉬운 거네요. 자, 경매 가봅시다. 자, 경매. 부실채권이 발생했을 경우 목적물을 압류해서 환가한다. 그랬는데 환가한다라는 게 부동산을 현금화한다라는 거죠. 자,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기타 집행권에 기해서 압류해서 경매하고 그걸 이제 강제로 그러니까 그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하는 걸 말하고요. 임의경매는 담보물건이 그러니까 강제경매하고 이거의 차이는요. 강제경매는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요.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그 자산의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때 채무 불이행 시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그렇게 써놓으세요. 강제경매는 어디 갔어요? 자, 그 2번에 나오는 강제경매는 대부분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을 경우. 그 다음에 임의경매는
요 임의경매는 채무 불이행시. 임의경매는 채무 불이행시. 이렇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매 업무 처리 절차 나온 적이 있거든요. 요거 꼭 좀 기억하시고요. 경매 장단점도 많이 나옵니다. 경매 장단점. 자, 장점은 싼 값에, 그죠? 그 다음에 각종 제도가, 규제 제도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고요. 오히려 안전하고 깨끗하게 권리관계를 정리해준다. 단점 잘 알아두셔야 돼요. 단점. 자, 단점은 시세보다 비싸게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농지의 경우 매각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섯 번째 거예요. 경매 원이든 저당권 또는 압류보다 먼저 등기된 전세권이 있는 경우에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걸 좀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555페이지에 보시면 경매 업무 관련 용어 정리, 예, 요것도 좀 봐두시고요. 특히 그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좀 보세요. 가압류. 자, 가압류라는 것은 소송 기간 동안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도피 은닉하지 못하도록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판하는 동안에 얘가 처분해버려서 내가 재판을 이기더라도 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게 가압류고요. 그 다음에 가처분은 특정물에 대한 청구권의 집행을 보존하기 위하여 채무자 처분을 금지시키는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 순위를 확보하는 거, 미리 확보해놓는 게 가등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그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많이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권리분석, 등기부 등본 징구. 자, 징구 뭐 요구한다는 뜻이죠. 예.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될게요. 법원 기록 열람할 때 뭘 봐야 되냐면 부동산 현황 조사 보고서. 자, 줄치세요. 집행관에 의해서 작성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 줄치세요. 낙찰자에 대한 대항력의 유무 등등등등등을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액 임차인의 보호 요건 있죠.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임대차 계약 자체가 적법하게 체결되어 있어야 되고 주택의 인도와 요거.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 있는 것들을 갖추지 못하면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보호받지 못한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법원 기록으로 열람할 수 있는 거에서 부동산 현황 조사 보고서, 매각 물건 명세서, 감정 평가서 등이 있다. 이런 거를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이 있는 경우, 아파트가 있는 경우는 됐고요. 자, 그 다음 입찰 참가 볼게요. 입찰 참가. 자, 준비물 점검하긴 보셔야 됩니다. 본인이 직접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도장, 입찰 보증금이 있어야 되고요. 대리인이 참가할 경우에는 본인 인감증명서하고 위임증이 있어야, 위임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의 도장도 있어야 되겠죠. 예. 됐고요. 자, 그 다음 560페이지에 입찰 봉투 작성, 입찰 보증금을 입찰 보증금 봉투에 넣어 봉하고 앞면을 작성한다. 됐고요. 그 다음에 매각 허가 보겠습니다. 매각 허가 및 대금 지급. 자, 매각 허가 결정.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결정되면 경매법인은 지정된 매각 결정 기일에 매각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요. 만약에 농지일 경우에는 매각 결정일까지 제출하지 못하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사가는 사람이 그걸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면 허가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나면은 확정되는 건 일주일 후고요. 그 다음에 한 달 이내에 대금 지급 기간을 정해야 된다. 예. 그래서 대금 지급 기한은 한 달이다. 알아두시고요. 561페이지에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됐고요. 사후관리 봅시다. 취득세. 자, 1000분의 20이니까 2%가 되겠죠. 2%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자, 이제 마지막, 리츠 가죠. 리츠. 자, 리츠. 부동산 투자해서법 도입 배경, 부동산의 증권화. 자, 부동산의 증권화라는 게 뭐냐면요. 부동산은 안전하기는 한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면은, 유동성이 없죠. 쉽게 왔다 갔다 하질 않죠. 그죠? 현금화 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거를 증권화한 게 바로 ABS, MBS가 됩니다. 562페이지. 특히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연결하는 거 우리가 리츠라고 하는데, 562페이지에 리츠의 개념 보세요. 주식 발행을 통하여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고요. 그렇게 모은 자금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운영해서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그 임대 수입이 확실히 나는 건물 같은 거 있잖아요. 임대 수입이 확실하게 나는 건물, 큰 건물, 그런 거를 투자 자금을 모집해 가지고 그 건물을 삽니다. 사가지고 거기서 임대 수입이 매달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나눠주는 걸 우리가 리츠라고 한다, 그죠?
리츠 구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기관리형 리츠, 위탁관리형 리츠, CR 리츠가 있는데요. 자기관리형 리츠는 자, 이거는 리츠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상주하는 임직원이 있는 거, 영속적 실체가 있는 거, 그게 자기관리형이고요. 그 다음 위탁관리형은 자산의 투자 운용을 자산관리한 위탁하는 부동산 투자회사로 영속적이긴 하지만 명목상의 법인인 부동산 투자회사를 말하고요. CR 리츠는 목적이 뚜렷한 거죠. 기업 구조 조정용 부동산에만 투자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걸 말합니다. 자, 리츠의 분류. 회사형과 신탁형이 있다. 회사형은 주식을 발행하는 거고요. 신탁형은 신탁증서를 발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분형은 직접 소유하는 걸 말하고요. 그러니까 건물을 직접 사가지고 그걸 운영하면 지분형이 되고요. 모기지형은 채권형으로 사는 거고요. 혼합형은 두 가지를 합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 개방형은 환매를 언제나 환매 요청이 응해야 되는 거고, 폐쇄형은 기한 동안은 환매 요청을 할 수 없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업 리츠는 모든 자산을 소유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운 리츠는 자산의 일부를 보유하는 걸 말합니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의 활용. 내가 부동산을 비싸기 때문에 직접 소유할 수 없을 때 간접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요.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불충분해도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죠? 예, 읽어보시고요. 미국 리츠의 현황 됐고요. 일반 리츠 봅시다. 자, 인가 줄쳐놓으세요. 국토해양부 장관이고요. 설립자본금 10억인데 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 투자회사 취득자본금은 100억 원 이상이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건 설립은 무조건 나옵니다.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수가 30% 이상이고 1인당 주식 수요 한도는 30% 이내라 된다. 그러니까 그 최대 주주가 30% 이내로 갖고 있어야 되고요. 부동산 비중은 70% 이상이어야 됩니다. 됐죠? 자, 운용. 매 분기 말 70% 이상이 부동산에 투자되고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그렇게 취득한 부동산은 3년 이내에는 처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가능이익의 90%는 반드시 현금으로 배당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564페이지 차임 및 사채 발행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2배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박스 안에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에 등록 있죠? 그거 좀 알아두세요. 이거는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등록하는 거고요. 자본금 10억입니다. 아까 100억이었죠? 10억이고요. 다음 CR 리츠, 구조조정 리츠라고 했습니다. 구조조정 리츠. 자, CR 리츠는 최저 100억 원이고요. 최저 100억 원이고요. 1인당 주식 소유 한도가 없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투자 비율을 보면 총자산의 70% 이상을 구조조정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처분 제한도 뭐 3년 이내 이거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배당 됐고요. 일반 리츠와 CR 리츠의 비교하는데 일반 리츠는 영속적인 주식회사지만 CR 리츠는 페이퍼 컴퍼니, 종이로 만드니까 그 서류상의 회사라는 거죠. 설립 시 공모 의무 없고요. 부동산 처분도 없고요. 그죠? 투자 비율은 70%는 유지해야 되고요. 이익 배당 의무는 없지만 90% 이상 이익 배당 시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다라는 거죠. 예,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정말 아주 예, 여러분들 그 힘든 공부를 다 마치셨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마치셨는데 좀 걱정이 되네요. 여러분들이 예, 정말 잘 이해를 하신 건지 걱정은 되는데 일단은 제가 제 수업 방식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자세하게 들어가서 다 맞고 그 다음에 맞추기 어려운 부분은 최소한도로 우리가 꼭 맞출 수 있는 거는 공부만 조금만 하면 맞출 수 있는 건 좀 맞추자. 제가 뭐 이런 의도로 이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나간 부분도 있고 굉장히 천천히 나간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의 차이는 이게 왜 과목별로 일정하게 배분되지 않고 왜 그렇게 배분됐는가라는 거는 바로 이제 제가 설명드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강의를 잘 활용하시고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모두 합격의 영광을 꼭 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예, 시험 보러 가셔서 떨지 마시고 잘 보시고요. 계산기 가져가야 된다는 거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예,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